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이자 선대위에서 관건 부정선거 심판본부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로 우리는 공항에서만. 아니, 인천공항 그 새벽에 또 나가셨더라고요. 그날 새벽 4시에 가셨어요? 4시 반? 전날 밤에. 네. 전날 밤에 한 10시 넘어서 네.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정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온다. 자, 그럼 아침에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 네. 지금 저희 이종섭 전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확인한 거는 5시 15분 도착하는 비행기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들어왔고, 네. 사실은 이게 뭐 외교부나 또 공항을 관리하는 국토부 이런 쪽에 확인을 안 해줘요. 개인정보라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그 정보가 약간 불명확했지만 어쩔 수 없다 해서 밤에 이제 회의를 급하게 했고, 네. 밤 11시가 넘어서 의원들한테 공지가 된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출석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제 작전이 시작된 거죠. 밤 네, 11시고 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까지 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근데 네. 막상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비행기는 탑승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번 비행기 다음번 탑승을 안 했네. 터미널 바꾸자. 이 터미널로 가는데 안 왔네. 이러면서 어떻게 되지 봤더니 근데 결국은 9시 17분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위치에 있다가 들어오는 이종섭 장관 얼굴을 보고 발언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그날 오전 11시에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진행이 됐죠. 그 이튿날 아침에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이 세게 썼어요. 박주민 의원님 표정이 완전히 막 절박. 그 사진 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 화가 났었던 상태였는데 얼굴 딱 보니까 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 보자마자 당황하는 거.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그래서 제가 더. 그러니까 헐끗 보더라고요. 와. 소리를 좀 질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저희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저희 또 공수처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고발장도 제출하고 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여간 현장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이구나. 일은 이렇게 참 많이 하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당에 좀 항의를 했어요. 당에? 왜냐면 인기 없다니요. 왜 그런 말씀? 사람 불러놓고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시죠? 아니 인기가 있으니까 모시는 겁니다. 저희가 인기 없는데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에 좀 항의했던 게 뭐냐면 언론도 저희 지역은 여론조사를 안 돌려요. 어머. 그래요? 시당에서도 안 돌려요. 중앙당에서도 안 돌려요. 일은 계속 시켜요. 그래서 제가 맨날 따지죠. 제가 너희 왜 이러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 너무 그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좀 돌려줘라. 그러지 마라. 말만 하지 마라 좀 제발. 실적으로 좀 보여줘라. 왜 신경도 안 쓰면서 왜 나보고 자꾸 일만 하라 그러냐. 일만 시키냐. 그런 항의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렇구나. 아니 이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그 영상을 봤는데 박주민 의원님 영상이에요. 그 쇼츠가 너무 재밌는데 음악이 있어서 혹시 유튜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거 8년 전에 제가 저 현장에 있었잖아요. 휴대폰 보지 마시고 저 화면을 좀 보세요. 지금 저렇게 바뀐 거예요. 저거요? 제가 8년 전이니까 2016년 총선 때 당시 문재인 대표하고 박주민 후보하고 선거운동 같이 할 때 제가 현장 중계했었거든요. 그때 저랬어요. 명함도 잘 못 주고. 저 때가 이제 공천을 받고 와서 처음 명함을 나눠주는 이번 달고 나눠주는 때였는데 저 때는 사실 뭐 인사하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또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인사도 안 되는 데다가
명함을 나눠주라는데 뭐 명함을 나눠줘 본 적이 있나요? 언제 명함을 뿌려봤나. 네, 그래서 저때 막 했더니 막 주위에서 막 웃음이 터지고 막 그랬고 지금도 이제 영입된 분들한테 저게 교육용 비디오로 쓰인다는 거예요. 저 봐라. 네, 저렇게도 또 되더라? 열심히 하면 된다. 너무 주눅들지 마라. 이렇게 교육용 비디오. 그래서 영입 인재들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영입된 분들도 가면 다 저 비디오를 봤다 그러고 저 영상을 봤다 그러고 이번에도 제가 한번 저녁을 한번 대접한 적이 다 저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려고 자기네들 처음부터 잘하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하여간 그 참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이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침에 명함을 나눠드릴 때 두 분을 만났는데 어제도 한 분 뵙고 지난주에도 한 분 뵙는데 8년 전 명함부터 제 명함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와, 주민이? 세상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닌다면서 세상에. 4년 전 명함, 8년 전 명함을 다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저희도 사실 보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한 너무 시민들이네요. 네. 주민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네. 여론조사라도 한번 좀 돌려주세요. 뭐 맨날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제가 박주민 의원님 사실 시민사회 이제 활동하실 때 제가 굉장히 그 지켜봤고 그리고 막 집회 현장 한가운데서 잠을 못 자가지고 졸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시위나 집회를 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면 아스팔트에 앉아서 맞아요.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죠. 그리고 세월호 때는 늘 그랬죠. 아스팔트에서 잤어야 됐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8년 전에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이 선거 캠페인 같이 막 이제 탈 같은 거 이번에도 선거사무소 계셨을 때 이제 축하 영상도 보내주시고 세월호 가족들이 이태원 가족분들도 축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집회가 있었어요. 행진하고 서울에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집회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참석한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이 또 아스팔트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스팔트 젊은이다. 근데 이런 국회의원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무상 대학 등록금을 꺼냈어요. 그 세자녀 가구 대상인데 한동훈 위원장 급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뭐 대학에 대한 무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현실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의대 정원 증원도 마찬가지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는 계속 나와 왔었던 거고 이거를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늘리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제가 이제 구체적 내용은 아침에 좀 선거운동하고 차 타고 오면서 잘 못 봤는데 굉장히 또 혹시 포퓰리즘적으로 막 확 하겠다라든지 막 하겠다라든지 이러면은 또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아울러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좀 안타깝고 답답한 건데 이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면서 세수의 결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IRA라는 그런 법도 보면 그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인데 세입에 대한 내용과 세출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세입을 어떤 식으로 늘려서 확보된 세입을 어떤 식으로 세출하겠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다 지금은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특별하게 어떤 세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제 세입을 많이 깎아주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은 결손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으면서 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거의 1,000조에 육박하는 그런 정책들과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고 또 여당조차도 역시 그런 흐름에 맞춰서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마 일반 국민이든 보시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을 하고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를 하고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는데 이 3자녀 가정에게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이런 감면을 앞으로는 2자녀로 확대를 하겠고 다자녀에게 지원했던 대중요금, 대중교통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다 확대하겠다. 네. 다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그러면 참 좋을 것 여러 가지 같은데 세입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가 무슨 가야 돈으로 되겠죠.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표만을 위한 그렇죠. 그런 진짜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장 한전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 그렇죠. 적자 문제가 심각해서 난리인데 네. 이거 다 깎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이게 대책이 안 보인다. 방법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요즘 시중에 파한단이 거의 4,000원인데 네. 대통령 그 800원대에 거래를 800원대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원정대를 조직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대통령이 가면 팥값이 875원이 돼. 뚝 떨어지는 거야. 네. 그걸로 가야 돼. 없던 세금이 막 생겨. 돈이 막 생겨 막 갑자기 가면 막.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참 걱정인데요. 방금 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용인 특례시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갔는데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하겠다. 500조. 500조를 용인에 일단 갔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이미 뭐 많은 보도에서 났지만 그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부분은 이미 기업들이 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던 부분이 맞아요. 상당히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걸 뭐 통으로 세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네. 기업들은 아리백 선언들을 다 한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2030년 또는 40년대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그런 기업들이 사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보면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네네네. 에너지로. 전기를 어떻게 되겠냐 봤더니 천연 액화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또는 원전 발전된 전력을 끌어대는 거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도 못 팔아먹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액화가스도 불태우면 다시 액화가스로 재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아니고요. 아니고. 우라늄도요. 예. 핵발전소로 돌리고 나면 다시 우라늄으로 재생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로 반도체를 만들어도 예. 이미 아리백을 선언한 예. 세계 굴지의 기업들. 기업들한테는 반도체를 못 팝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들어도 못 파는 예, 그걸- 반도체를 자꾸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네, 또 하나는 네. ASML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왔어요. 네. 막 자랑 엄청나게 했죠. ASML도 아리백 선언을 했어요. 자기 고객들한테도 그런 것들 요구하겠다는 야,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떡해. 반도체 장비를 어떻게 노광 장비를 그런 데서 구해와야 되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해야 구하죠? 원자력 저희는 원자력 전기로 그러니까. 만들어요. 원전 뭐 강국 막 이런 요런 주장을 부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사실은 예.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예.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해외 순방을 하고 작년에 그랬지만 실제로 국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근데- 이해가 있으면 이렇게 정책을 할 근데 수 없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리백 모른다 그랬고 맞아요. 그 이후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얘기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 아리백 금기어다. 디올백은 되나 아리백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기자들 사이에 들리는 얘기예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동훈. 네. 아리백 그거 모른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 됩니다. 아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만들어도 못 팔아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비전문가가 막 얘기하고 네. 참 이게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대목을 걱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실생활 돌아가는 거를 일단 대파값을 모르고. 아니 근데 황당한 게 그 말을 할 때 앞단에 이렇게 붙어요. 자기가 시장을 여러 번 가서 잘 아는데 시장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도. 시장을 여러 번 갔다는데 어떻게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시장 가시는 건 봐서 떡볶이 드시더라고. 파사하는 건 못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도 파사하는 건 못 봤어요. 네, 떡볶이 드시고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 번 가셔서 튀김 드시고 어묵 드시고 했겠지. 주로 드셔. 주로 드셔. 네. 먹어. 여러분 갔어. 네. 이게 뭐냐? 재벌들도 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떡볶이 하나씩 먹여주고 먹고 이렇게. 뭐야 이게 이상하다. 이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것 좀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사실 그래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종섭 대사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상병 사망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그마한 사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세월호를 해양 KBS의 간부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요. 했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면 조그마한 사고라니.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송에서도 정말 황당한 이유로 돌아가셨고요. 네. 이태원에서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159명이 돌아가셨어요. 네. 뭐 이런 사고들의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친구죠. 네. 최장수 장관하고 있어요. 총리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장관 네. 호주 대사예요. 그리고 공천 받았습니다. 관련된 대통령실 그렇죠. 관계자들. 네.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이런 감수성과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민 생명? 저는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솔직히. 예. 막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돌아가셔도 네.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냥 가요. 그냥 쭉 갑니다. 그런데 뭘 신경 쓰겠어요. 예. 지금 저기 선방이 있잖아요. 네. 평화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평화방송에 김혜영의 뉴스 공감이 있어요.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이태원 참사 나도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얘기했다가 근거가 뭐냐. 법정 제재 받았어요. 그래요? 뭐 수사가 진행되고 지금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여사 안 붙이면 또 뭐 행정지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최상병 사건인데 그 얼마나 한다고 20살짜리 그 구명조끼도 안 입혀가지고 들여보내서 결국 이런 참사를 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건지 현장 지휘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사한 사람을 오히려 항명죄로 지금 재판하고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진실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4월 3일. 네. 그러면 표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월 3일이 되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원내 지도부가 한번 교체됐어요. 교체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교체되자마자 바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저하고 이제 얘기해서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일이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을 패트로 지정하는 거였어요. 네. 그때도 좀 당에 갈림이 좀 있어가지고 표가 될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표를 딱 만들어서 했죠. 패트로 지정을 해놔서 그게 한 4월 3일 되면 그 패트를 지정한 기간이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부의 간주가 돼서 본회의 열리면 언제든지 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려면 의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의장님은 왜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예? 김진표 의장님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왜? 저는 최수근 상병 이거 국정조사 해달라고 의장실 앞에 가서 한 4번 가깝게 피켓 들었을 거예요. 보도는 안 되죠. 기자분들 모르시니까 복도에 가서 서 있고 만나달라고 하고 피켓 들고. 민주당 출신 아닌가요, 그분? 본청 앞에 농성하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계적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면 그렇죠. 너무 답답해요. 첫 번째는
국회에서 절차적 위배 없이 내용적으로도 합헌적이고 네. 합법률적인 법안을 만들었는데 거부권을 저렇게 남발하면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국회가 심지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결의안들을 다 무시해요. 네. 예를 들어서 쌍용 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이제 좀 그만해라. 계속 하잖아 법무부가. 그러니까요. 이 결의안도 냈어요. 결의안 내서 그것도 그거는 여야 합의한 거예요. 합의해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해야죠. 결론은 똑같은데 결론은 큰 차이 안 나는데 계속 법무부가 그걸로 소송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의장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거 좀 한마디 하셔야 돼요.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얘기가 그렇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 이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상 인정된 그런 권한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막 핵심 피의자가 막 호주 대사로 가고 막 이러면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정말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주말에 호주 현지 교민들이 집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캐머런 머피라고 노동당 상원 의원이 참여를 했어요. 한국이 이 대사를 보낸 이번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 사회에도 무례한 것이다. 교체해라.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뭐 국내 여론 때문이다 아니면 본인은 그게 어떤 관련된 회의 때문에 들어왔다.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장은 내가 불러서 왔다. 뭐 국민의 뜻에 순해서 왔다. 그러니까. 뭐 들어온 이유조차도 서로 다른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자리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일단 이종섭 대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상태에서 근데 이분 들어온 게 방산협력 무슨 회의 때문에 들어온 거지 이거 공수처 조사 본인 입장을 그렇게 밝히잖아요. 공수처 조사 받으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굽니까 저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귀국했으니까 다 해결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공수처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출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국 금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종섭이라는 분이 뭐 외교적인 경험이 있는 분도 아니시고 뭐 호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시고 또 핵심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받고 계시고 통상적인 호주 대사의 급여도 안 맞고 상호주의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긴 차관보가 주한 호주 대사 차관보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진 사퇴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해임하든 해서 수사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 계신 게 맞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법무부가 출국 해제한 상태에서 그냥 출국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또 공항으로 우린 가야 됩니까? 뭐 공항으로 간다고 해서 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최대한 저희는 여러 가지 경로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법을 총선 전에라도 처리하자. 총선 전에 처리하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음이 있었으면 뭐 벌써 응했겠죠. 근데 안 응하고 있는 거고 국정조사도 지금 사실 안 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태도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들어왔으니 이종섭 대사가 들어왔으니 해결됐다라고 해버리잖아요. 들어왔으면 해결된 게 아니라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진상이 규명돼야 해결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늘 뭐 공개 발언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특검이나 국정조사 아니면 둘 다 협조를 해주세요 진짜. 간곡하게 좀 이야기합니다 진짜. 억울한 20살 청년이 군대 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책임 있는 태도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나서는 게 그게 공정이고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사 정의로운 검사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의롭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저급해요. 정치질? 그러게요. 이런
전화를 여당 대표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말 저희도 잘 안 아니 써요, 근데 기자들도.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보통 수사를 할 때 핵심 피의자는 제일 나중에 불러요. 그렇죠. 핵심 피의자 뭐 앞에 제일 부릅니까? 아니 저희 기자들 취재할 때도 다 중요 알잖아요. 사건 할 때 핵심 관계자는 제일 마지막에 부른다고 꼭 듣는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그렇게 수사를 해왔으면서 가장 그렇게 자주 많이 해왔으면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전화 대통령실로 가입자 명의된 전화를 받았다든지 또는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차례 통화를 했다든지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공수처가 막 지금 막 유포하고 있는 겁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마치 뭔가 다 공작인 것처럼 폄훼하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야당 그다음에 공수처 그리고 일부 좌파 언론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이 공작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없는 거를 있다고 하면은 공작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잘했죠.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통화한 사실이 있다. 네.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7월 31일 날 오전에 대통령실로 가입자 명의되어 있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이종섭 전 국방부장을 받았다. 이게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금 뭘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공작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서 궁금해하는 그걸 통화하는 사실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니 이 통화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무슨 내용으로 됐는지 왜 이 전화를 받고 나서 3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본인이 과거에 내렸던 단 며칠 전에 내렸던 지시를 다 번복하게 됐는지 그런 거 밝히자. 그렇죠.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가지인데 그 MBC가 보도한 내용이 뭐 유출이다 이제 이런 막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유출이 아니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서 국민적인 여론을 좀 만들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팀은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김동인 변호사는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이 수사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는 것 자체로 사실상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 방해고 사법 방해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공수처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왜 저희가 계속 특검을 하냐 그러냐면 기본적인 그 고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수처가 그렇게 큰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사건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공수처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로 이런 사건들을 잘 수사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22명인가요 검사가? 네, 적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감사원도 내부 폭로로 시작된 감사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도 있어요.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약간 그래서 짐을 덜어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공수처의 짐을 좀 덜어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의 수장이 공백이고요. 맞아요. 수장에 대한 대행도 공백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수장이 올 건데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검찰 뭐 동호회를 같이 했던 이런 분이 후보자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공수처장이 새로 오시면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수처가 현재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름 성과를 냈는데 이 부분을 좀 특검으로 덜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검이 생기면 공수처에게 수사협조 받을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기록을 다 받을 수 건너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것만 전담하니까 특검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박정훈 대령이 너무 억울한 거고 최상병이 너무 억울한데 이 사건을 이제 오히려
그 가해자를 그러니까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네. 수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국민적 비난과 비판이 계속 커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박정훈 대령 측이 공판 1호 증인, 변호인 측 1호 증인으로 이종섭 대사를 이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재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출국 금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수사에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가 판단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법무부는 뭐 자기가 인사검증 출국 금지하고 인사검증에서는 또 문제 없다고 풀어주고 막 문제 없다고 하고 막 난리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누르는 거죠. 네. 누르는 거라서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네. 강한 사람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지금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한 손으로는 출국 금지하고 한 손으로는 인사검증하면서 괜찮다 그러고 결국은 출국을 풀어준 거예요. 수사기관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황당한 누가 보더라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 백작이라는 예전에 만화 캐릭터가 네, 있었어요. 아수라 백작. 네. 한 인간 안에 2개 그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예, 심지어 근데 이 남은.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마음을 어느 정도 맞춘다면 뭐 그나마 좀 유지가 될 텐데 서로 싸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는 예.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출국 논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네.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내용이 허위예요. 먼저 말씀드릴 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공문서라면은 어떤 형식이든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네. 예, 공적 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만든 문서면 형식과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네. 대통령실이 입장문이라는 걸 작성해서 전부 다 뿌렸어요 기자들한테. 네. 아마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받았을 텐데 이것도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작성해서 배포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허위의 사실이 담겨 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입장문 발표 보니까 두 가지가 크게 저희들이 봤을 때 허위였는데 네. 첫 번째는 공수처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아, 허락했다. 예, 저희가 바로 공수처에다가 질의를 넣었죠. 허락한 적이 있냐? 네.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그럼 이거는 허위예요, 아니에요? 허위죠. 허위죠. 예. 자, 두 번째. 예. 고발 내용을 검토했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더니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공수처에 물어봤어요. 예. 왜냐하면 고발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공수처에다가. 예. 자, 우리가 했던 고발 내용 등 고발 내용을 문서나 구두로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어요? 예.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럼 대통령이 뭘 가지고 검토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허위다. 그러면 허위의 내용을 입장문이라는 공문서에 담아서 배포했어요. 작성하고 배포했어요. 이거는 처벌 받아야죠. 처벌 받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거 처벌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시자가 있다면 지시자도 받아야 돼요. 과거에도요. 예.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때 국정원 직원 한 분이 오피스텔에서 맞아, 댓글 했어요. 달다가 김하영 씨. 김하영 씨 이제 기억나시죠? 그때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냐면 이거는 그 직원의 통상적 업무다란 보도자료를 국정원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낸 사람하고 지시자가 다 처벌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처벌의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벌의 내용이 처벌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배포. 처벌의 양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세게 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이것도 그에 준해서 처벌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다. 이미 공수처가 자기는 허락한 적 없다. 우리는 허락할 권한도 없고 황당한 거잖아요.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왜 저런 입장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세상에. 그 순간 바로 허위예요. 이건. 이것도 다 공문서로 왔을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그죠? 저는 공문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진다. 뭐 더 이상 뭐 이게 뭐 더 이상 뭐 얘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우선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휴대전화 정보를 대검이 디넷 그냥 통째로 서버에 다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대선 때 윤석열 후보 검증보도 했던 사람인데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냥 통상의 기자들로서의 질문이 그럼 이진동만 그렇게 했겠냐. 왜냐하면 압수수색
그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거 다 정보를 수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꺼내서 관련된 내용을 캐비넷 그렇죠. 이게 민간인 사찰 아니에요? 사실 이 소문이 있었어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소문이 있어서 제가 좀 알아도 봤는데 네. 도무지 제가 이제 그 뚫고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언제부터 소문이 돌았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검찰총장 당시부터? 네.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때는 소문이었으니까. 예. 근데 뚫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뭐 사실 여부 확인이 안 됩니다. 소문이 있었어요. 제보도 있었고 그래서 해봤는데 그때는 뭐 저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고. 최소 2021년 무렵이라는 거죠. 예, 그때는 근데 뭐 확인된 건 아니고 제보가 한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궤인데 이거는 다른 궤지만 취지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접적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내용도 입수를 한 뒤에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첫 번째 문제는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입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죠. 디지털 정보,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 안에 있는 정보도 가보면은 수사와 관련 없는 그렇죠. 거죠. 변호사가 쭉 같이 보면서 수사와 관련 있는 것만 빼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 없는 영장 집행할 때 그렇게 한다는 집행할 때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거를 또 계속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보관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도 다 폐기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쭉 좀 봐야 돼요. 이것도 특검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대검이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따라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건지 아닌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쓰는 것 자체가 예규에나 어떤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본인들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쓰인 적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2016년에요. 그 당시 삼성 이재용 회장 그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된 재판이 있었을 때 장충기 미전실 이 사장 휴대전화 메시지 안 폐기하고 있다가 2019년 수사 때 다시 이거를 꺼내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때 본인들은 27짜리 막 설정해서 막 안 주면서 말이야. 남의 거는 막 남의 거는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네들 안티 포렌식 앱 다 깔고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불법적으로 수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거를 가져갈 수가 없고요.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걸 보관하면 더 큰 문제고 그걸 한 단계 넘어서 혹시나 다른 사건의 수사에 썼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 판단하는데 썼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저는 갑자기 옛날에 윤석양 이병도 막 생각이 나고요. 정보사, 보안사, 사찰 이런 거 무섭죠. 무서워요. 진짜 무섭다. 실제로 이게 한간에서 떠도는 검찰 캐비넷의 일부일 가능성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됩니다. 검찰 캐비넷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검찰 캐비넷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요.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캐비넷의 힘이 세다. 이런 얘기 저도 근데 이제 이게 드러난 거죠.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호수 전 검찰총장 5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논평만 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저희도 뭐 필요하면 고발이나 이런 거 해도 되고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뭐 할까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래요.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검찰 그 디지털 캐비넷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근데 조국 혁신당은 할 수 있어요? 국정조사 추진을? 국정조사요? 네. 22대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죠? 예, 한다면? 그렇죠. 지금 원내 정당은 아니니까. 예. 아니요. 한 명이 있죠. 황운하 의원. 황운하원이 있죠. 근데 한 명으로는 어렵고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국조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조국 혁신당의 목표와 타겟이 아주 명확하죠. 네. 저희들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수권 정당이고요. 그러니까 수권 정당인데 조금 더 좀 빠르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도 늘 나가고 고발도 하고. 그러니까. 특검도 진짜. 내고 국정조사 해달라고 농성도 하고 피켓팅하고 아무도 지지 안 하지만 하고. 맞아. 아니 근데 제가 사실 그날 우리가 이제 출국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 2명 왔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대거 왔잖아요. 21명. 네, 20명. 와,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민주당에 힘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진짜 조국혁신당 후원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은 뭐 저처럼 민주당 정치인도 아니시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이 짠하신가 봐요. 보면 그냥 마음이 짠하시다고. 뭐 저희 어머님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민주당이 지민 비조 안 됩니다. 지민 비민 하셔야 됩니다. 지민 비민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평소에 아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어머님이요? 아니요, 제 얘기는 많이 들어주시는 편인데. 하여튼 뭐 오늘도 어제도 가보니까 유튜브로 조국 연설하는 영상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가서 껐어요? 엄마 왜 이걸 보고 있어? 막 이러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고요. 어머니 그래도 투표하실 때는 지민 비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은 3번, 조국혁신당은 9번. 혹시 이제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면 1번, 3번, 1 잘할, 3천리 이렇게 민주당은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구하자. 저런 컨셉이에요. 네, 이런 컨셉이고. 어때요? 왜 저한테 13번 딱 투표하기 좋네요. 13번 투표하기가 좋다.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고 협력한다. 이 기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일당을 할 거라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듭거듭 느끼는 바죠. 뭐 선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가 국회를 정말 많이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입법권도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야 합의로 결의를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그렇죠. 것들은 참 지금 국회가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극복을 하려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기가 있는 진짜 이제 입법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확신과 이런 마음이 있는 각오가 있는 분이 좀 구성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공동 교섭단체 구성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하고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예컨대 요청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거부? 뭐 지금 당장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뭐 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영배 의원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는 당시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제 투표를 해야 돼서 민영배 의원이 이제 탈당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이제 비교섭단체가 한 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매번
손을 빌리기도 하고 아니면 민영배 의원처럼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네. 내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하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신념이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굳이 뭐 합당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각자 좀 역할 분담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뭐 합당, 뭐 공동교섭단체 이런 거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예요? 왜요? 조국 혁신당이. 그건 조국 혁신당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22대 국회에서 한 번 더 당선되시면 이제 중진이 되시네요. 3선부터는 중진이라는 평가를 하시죠, 네, 보통. 3선 중진 의원이 되시는데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 재선, 그리고 또 3선 되면 또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때 이제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원내대표, 당대표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죠. 당대표는 이미 2번 도전했는데 다 철퇴를 맞고. 3선 되면 내가 이런 정치는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꿈 어떤 거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어떤 자리보다도 제가 좀 해야 되는 입법 과제나 이런 것들 좀 먼저 좀 떠올려 봤어요. 입법 과제. 예. 예. 가장 먼저 떠올렸던 과제가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안전. 아시다시피 뭐 세월호 때나 이태원 참사 때나 보면 참사가 터지고 나서야 특별법을 만들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안전 관련된 기본법과 그와 따른 체계적인 법을 좀 패키지로 좀 통과시켜서 네. 평상시에는 대형 사고나 이런 것들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네. 사고가 혹시나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진상규명부터 시작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일반법을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설특검법이거든요. 무슨 뭐 네, 일만 터지면 그렇죠. 특검부터 하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 근데 상설특검법 자체는 너무 좀 맞득지 않게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잘 활용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시스템적인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든님께서 다음엔 꼭 당대표 좀 해달라는. 네. 이분이 아까 또 뭐 되게 재밌는 댓글 하나. 아, 요즘 불광천에 뭐가 번쩍번쩍하면 박주민이라는 소문이. 네, 제가 뭐 이렇게 뭘 LED 전광판 달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네? 혹시 막 감전되거나 이런 문제? 그 정도는 아닌데 무겁고 네. 딱딱하고 그렇죠. 네. 인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LED 판이 들어있어서. 그럼 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구부러서 인사하면 안 되고 허리를 이렇게 홀로처럼 인사를 해야 되는. 폴더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아, 힘드시겠습니다. 아, 하여튼 좀 이번 선거 그래도 은평에서는 좀 해볼 만한 지역 아닌가요? 여론조사를 아무도 안 안 해주고. 해줘요. 여론조사 좀 제발 돌려달라. 한 번이라도 돌려주면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이라도 돌려다오. 언론도 안 하지, 시당도 안 하지, 중앙당도 안 하지, 일만 하라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동네에 있는 맛있는 만두집에 가서 사장님이 그냥 제 옆에 붙으셔서 신세한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만두집 사장님. 네, 팔아도 이문이 안 납니다. IMF 때보다 2배는 힘든 것 같다. 이게 왜 그런? 그러니까 뭐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만두에 파 들어가는. 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팔아도 이문이 안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금리로 그 대출로 쓰셨던 돈에 대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셔야 되니까 본인의 체감으로는 IMF 때나 아니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대책을 안 갖고 있거나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승리 뭐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살고 싶다. 살고 싶어서 민주당이 좀 크게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네. 정말. 제가 오늘도 아침에 명함을 나눠드리다가 잠깐 그 동네 일찍 여는 슈퍼인데 좀 크면은 청과나 야채를 파세요. 그래서 파를 이렇게 들여받아 봤더니 사장님이 나오시면서 우리 집은 875원에 한 팔아! 이러면서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야, 또 놈이 875원에 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가지 씌워?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 우리가 바가지 씌운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대통령은 875원이 합리적이라는데 우리 왜 이 집은 왜 이렇게 4,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대통령이 875원이 그게 합리적이라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875원이. 우리가 바가지 씌우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와, 그러네, 상인들 입장에서. 똑바로 하라고 민주당 똑바로 해서 막 그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근데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총선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좀 굳은 각오와 결의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원님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셨습니까? 제가 아침 신문 볼 시간이 없어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LED 때문에. LED는 아침에 안 써요. 아니 제가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조국 혁신당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이걸 분석하는 기사를 또 정치면에 쭉 썼는데 민주당 보고 좀 답답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가지고 가려운 대목을 팍팍 긁어주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이재명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사법 리스크 이후에 거의 말씀이 없어지시고 그렇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수권 정당으로 뭐 경제나 민생 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주력을 좀 해야 될 분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중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목표 하나, 타겟 하나잖아요. 그러면 뭐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중도가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간 것 같던데 요새 여론조사 보니까. 뭐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아마 저희 민주당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도 차분하게 다 발표를 할 거고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열심히 땀 흘려 뛰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많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설득하는 박주민 의원님. 하여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큰 정당이니까 항공모함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조금 느린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주당 똑바로 해라. 그렇죠. 좀 더 분명한 태도로 정확하게 좀 역할을 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보지 않도록 잘 스튜디오에서 보는 걸로. 다음엔 저희가 은평구 LED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